가 시작되는 거야. 네. 그럼 쉬는 시간에 어떻게 하겠어? 여기를 누르고 여기를 한 번 더 누르면 꺼져. 자, 문항 마무리 빨리 짓고요. 그 다음에 독서를 좀 할게요. 남은 문제는 여러분이 다 풀어오셔야 됩니다. 뒷부분의 내용. 그래도 여기 나와 있는 게 지문이 소설만큼 길진 않아. 미망이는 운원 동역을 달래가지고 어둠으로 들어간다. 주위는 어두워지고 범종 소리 같은 게 있는데요. 범종이라는 거는 여러분 많이 봤을 걸. 절에 가면은요 커다란 종이 야외에 있죠. 절 밖에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절을 한번 종을 치는데 하루에 2번 칩니다. 새벽 그리고 저녁물, 해질물. 그럼 왜 그러냐면은 이제 예불을 올리는 시간이야. 그럼 저녁 예불을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를 해요? 저녁을 공양하게 하려고 해서 우리가 밥을 먹는 거죠. 그리고 자는 거야. 새벽, 보통 5시에서 6시 사이에 또 새벽을 종을 치면은 역시 새벽 예불이 시작된다. 이 범종 치는 담당이 얘야. 도년. 여기 현재 시점에서는 14살이거든요. 내가 주어진 정보보다 조금 더 이제 주자면 얘가 버려져가지고 신생아 때 절에서 주지스님이 거두어서 길렀어. 근데 얘가 10살쯤 되었을 때 친엄마가 그 파계스님이 이 절에 방문을 해요. 근데 도겸이는 못 봤어요. 주지스님만 만나고 갑니다. 근데 뭐라고 했느냐? 내가 사정이 좀 좋아지면은 얘를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사라졌는데 그로부터 4년이 흘렀는데 영영 감감무소식이죠. 그래서 이미 이 여자가 데려가서 키워도 안 된다는 걸 스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도겸이를 이 절에서 평생 스님으로 만들어서 돌을 닦고 업보를 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생각이었어. 자, 그런 상황입니다. 도겸을 달려가지고 들어갔는데 멀리서 이제 범종 소리가 들리고 산울림, 초부, 이거 선생님 서술 아닙니까? 아니요, 이거 지시문이야. 이런 것들을 무대 배경이든 뭐든 만들으라는 얘기야, 표정이든. 나무를 초부가 드디어 등장해요. 초부는 나무꾼. 나무를 안고 나와 지게에 얹고 담배 한 대를 피우는데 휘날리는 초설, 초설, 설자가 눈이죠. 눈이 이제 막 시작된다는 얘기야. 머리에 받은 채 슬픈 표정으로 종소리를 듣는다. 표정을 슬프게 지어라. 이게 지시된 거죠. 이것도 종소리 그치고 도념이 고가를 쓰고, 고가는 모자예요. 스님들이 평소에는 모자를 안 쓰는데 외출할 때는 모자를 쓰고 나가요. 뒤에 바람을 걸머지고. 바람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으로 따지면 쌩. 여러분 뒤에 간단하게 내는 거. 그리고 깽매기를 들고 이렇게 나온대요. 이걸로 봐서 외출을 알리는 거죠. 이 초부가 지게를 지고 일어나며 도겸에게 지금 그 종 네가 쳤니? 라고 물어봐요. 아니 그럼요. 언제는 내가 안 치고 다른 이가 쳤나요? 이 얘기를 보아서 추론할 수 있는 거는 이 종을 치는 담당이 누구였다? 계속 도겸이었다. 아니 내가 밤낮 나무를 해가지고 비탈을 내려가면서 이 소리를 들어. 왜? 요때쯤 되면은 이제 자기가 나무를 다 하고 집으로 갈 시간이야. 그때마다 범종 소리를 듣는데 오늘따라 왠지 슬프게 들린다. 예민한 거죠. 그죠? 도겸이 마지막으로 범종을 치고 내려가려고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범종을 치는 입장에서 슬픔이 있겠죠. 도겸의 옷차림을 발견하고 아니 너 갑자기 바람은 왜 걸머지고 나오니? 나는 이제 다시 가면 안 올 거다. 아니 스님이 그럼 동양 가라고 했니? 여기서 동양은 거지 동양이 아니라 적선받으러 다니는 시주받으러 다니는 걸 얘기합니다. 아니요, 몰래 가려고요. 이렇게 눈도 오는데 잘 데도 없는데 어디를 가자는 거야. 한마디로 어린애가 14살이면 중학교 1학년 정도 됐겠네, 그지? 갈 곳은 있니? 그랬더니 조선 팔도를 다 돌아다닐 거다. 왜? 어머니를 찾을 때까지 계속 다 헤맬 거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가서 스님 말씀 잘 듣고 있어. 절로 빨리 돌아가. 처음엔 설득을 해요. 그랬더니 내가 벌써 언제부터 나가려고 빌렀다. 예전부터 이걸 계획하고 있었다. 가려고. 그렇지만 주지스님을 속이고 몰래 도망치는 게 싫어서 차마 도망을 못 치고 발걸음을 못 떨어지려고 하고 있었다. 갑자기 어때요? 아버지 어머니를 찾기만 하면 좋겠지만 찾지도 못하고 너 만약에 돌아오게 되면 돌아올 수도 없고 이제 거지로 떠들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거 아니냐? 아니야, 나 꼭 찾을 거야. 왜 이렇게 확신을 하냐면 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스님 복장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시주를 하고 있는데, 동양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부인네가 문을 열고 나를 한참 보더니 벼랑간 도겸아 내 아들아 이게 웬일이냐고 나를 반겨서 맨발로 뛰쳐나와서 내 손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꿈을 여러 번 꿨다. 한 번입니다. 꿈을
여러분 어떤 상징이에요? 꿈은 마음속에 뭔가를 계속 생각하면은 그게 꿈으로 발현이 됩니다. 이제 물론 프로이트가 한 얘기야.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자, 그러면은 이 꿈이라는 거는 어머니 만나는 거를 심리적으로 염원하고 있다라는 게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걸 반영한 겁니다. 갑자기 초부의 말이 바뀌었어요. 아까는 말렸는데 가려거든 빨리 가자. 얘를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걸 알고 단념한 거죠. 그래서 빨리 가자. 어두워지기 전에, 그리고 눈이 펑펑 쏟아지기 전에. 이 길로 갈 거니? 라고 물었더니 도념이 아니요, 비탈길로 갈 거예요. 비탈길 상징 의미 많이 물어봅니다. 왜 하필이면 비탈길이라는 거는 가파른 이렇게 언덕길을 얘기하거든요. 비탈길은 도념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시간들이 평탄하지 않을 것이다. 많이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고하는 북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 잘 체크해 두시고, 비탈길은 이 극기에서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야. 거의 끝나갑니다. 그럼 잘 가라. 난 이 길로 가겠다. 둘이 헤어집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초보는 나무를 지고 내려간다. 도념이 두어 걸음 나갈 때 갑자기 법당에서 주지스님의 동경 소리가 들려와요. 왜? 저녁 예불이 시작된 거죠. 저녁 예불을 하는 동안에는 이 도념이 어디에 있는지 스님이 신경을 못 쓰잖아.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도망가는 거야. 발을 멈추고 생각난 듯 다랑에서 뒤에 있는 가방에서 표주박을 꺼내 잣을 한 움큼 담아 산문, 절에 들어가는 입구에 문 있죠. 이게 산문이에요. 산문 앞에 이거를 잣을 표주박에 담아서 놓고 뭐라고 해요? 무릎을 꿇더니 스님, 이 잣은 다람쥐가 겨울 양식으로 모아서 나무 든 거를 숨겨놓은 거를 내가 꺼내온 것이다. 어머니를 만나면은 이거를 주려고 꺼내온 거야. 그런데 막상 독경 소리가 들려오니까 자기를 지금까지 어쨌든 14년을 길러준 분이잖아. 그래서 이분이 나를 못 떠나게 계속 만류하는 거는 어떻게 해요? 거부하고 떠나기는 하지만 이분에 대해서 원망을 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은 아니에요. 왜? 부모랑 다름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문득 그 스님에 대한 생각이 나서 어느 때 동지섣달 기나긴 밤 잠 안 오고 이럴 때 이 잣을 심심풀이로 드세요 라고 말하면서 산문에다 놓고 합장을 하고 가는 거죠. 인사를 하고. 주지스님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이 있다는 얘기야. 멀리 동네를 내려다보고 길게 한숨을 쉰다. 정숙이 이름이 아니라 조용해진다. 원내에는 목탁과 주지스님의 연불 소리만 들리고 눈이 펑펑 내리기 시작한대요. 도념은 산문을 돌아보며 드디어 비탈길을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속세를 향해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이게 결말이에요.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A에 대한 이해. A가 아까 도념이 초부에게 뭐라 그래요? 어머니를 반드시 만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잖아. 그 부분이 어떤 것이냐라고 봤을 때 뭐겠어? 당연히 어머니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에요. 이번에. 그리고 10번 문제는 대사에 보면 세 가지가 있다고 아까 배웠습니다. 대화, 방백, 독백. 대화는 등장인물 간에 주고받는 거고 사건을 진행시키는 기능. 방백은 관계를 청자로 상정해서, 그 다음에 독백은 심리적인 혼잣말을 하는 것이다. 독백은 사건 진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배우가 내면 심리를 직접 드러낼 수 있게 해서 연극의 서사의 시적 분위기를 첨가하는 기능을 한다. 세 가지를 소개하고 난 다음에 특히 이 사람은 뭐에 포인트를 뒀어요? 마지막에 독백에 대해서 쭉 해설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감성 중에 잘못된 거 뭘까? 두 사람의 대화는 초보와 도념이 그동안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도망치는 얘기까지 상세히 다 하잖아. 그러니까 친밀하다는 걸 느낄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초보가 도념의 결심을 헤아리고 의사를 존중해서 자 가려면은 이제 빨리 가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맞아요. 도념이 초보하고 헤어진 후 어머니에 대한 감정을 드러내야 한다는 심리적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독백을 한 거예요? 그건 아니죠. 도념이 절을 떠나는 사건을 잠시 멈추고 갑자기 산문에다 잣을 갖다 놓고 그걸 바라보는 장면, 불경 소리가 들려오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는 서정적 분위기를 강화하기 위한 기능이다. 약간 낭만적 분위기 이런 것들을 연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독백 후에 돈영이 말을 억제하고 한숨이나 시선, 연기를 활용해서 심리적 정황을 또 드러내고 있구나. 이것도 맞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고 3번이 잘못된 거죠. 그리고 12번에 비탈길에 대한 이해도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나머지는 어디로 가요? 참화설. 참화설에 대한 거를 잠깐 두 가지만 정리하고 바로 본문에 들어갈게요. 참화설은 고려시대의 수필 장르입니다. 고려시대의 수필인데 이거를 우리가 조금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문학의 내용 중에 교술갈래라는 말을 이제 자주 듣게 될 거야. 교술갈래가 뭐일지에 대해서 조금 알고 넘어가야겠죠. 교술이라는 거는요, 교자가 교훈을 준다는 의미고, 술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서술된, 진술된 이런 문학 장르가 교훈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다라는 뜻이야. 그러면은 서술 진술이라는 말을 통해 보면은 운문이 아니라 산문 장르인데 교훈적 목적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의도적으로. 대표적인 게 바로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수필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고전 문학을 이제 다루게 되면 본격적으로 교술 장르에 해당하는 건 나머지를 조금 더 이제 추가해서 얘기할 건데, 여기는 여러분이 그냥 이해하기 쉽게 참화설이라고 하는 작품이 등장을 하는데요. 끝에 뭐가 달려있는 이렇게 설이라고 하는 이런 끝에 제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고려시대의 수필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참화설은 첫째, 갈래는 교술 장르에 들어가고요. 교술은 수필하고 같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제일 편할 겁니다. 두 번째, 얘의 독특한 구성이 있어요. 얘는 2단 구성을 취합니다. 2단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전반부하고 후반부 두 개만 나뉘어요. 전반부는 주로 개인의 경험, 체험, 한마디로 자기가 겪은 어떤 일화가 많이 소개됩니다. 후반부는 뭐냐? 이 일화를 이제 통해서 내가 얻은 깨달음, 교훈, 이런 구성이 드러납니다. 자, 전반부는 그래서 뭐를 띌 수밖에 없다. 개인적인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후반부로 오면 이게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이야기로 바뀌어요. 이런 거. 자, 이 구조의 특징, 2단 구성에 반드시 모든 설이 다 그런가요? 네, 모든 설이 다 그래요. 여러분 이미 이옥설이라는 작품은 배웠어. 어디서 배웠니? 1학기 때 설득 전략에서 이옥설이 유추의 예시로 나왔습니다. 그치? 자, 뭐를 할 때 집이 고장났어. 여기저기 비가 새. 근데 그거를 바로 고치지 않고 귀찮아서 미뤘어. 근데 여기만 새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또 저기가 새네? 몰라, 안 되겠다. 집을 고쳐야겠다. 그래서 고치기로 맘먹고 그 집을 수리하려고 들어갔더니 이미 몇 개월 전부터 방치한 거는 다 썩었어요. 기둥까지. 그래서 대수선을 해야 돼. 근데 얼마 전에 비가 새기 시작한 얘는 지금 바로 수리를 하니까 거기만 걷어내니까 간단한 수리로 끝났어. 그 자기가 집을 고쳤던 일화, 경험을 들으면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인생도 똑같다.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바로 그거를 고치려고 노력을 하면은요, 금방 고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잘못을 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고 계속 방치를 하고 놔두면 나중에는 그 잘못을 바로잡기가 어렵다 얘기야. 그러면은 이거 뭐예요? 그 이옥설에 나오는 얘기도 집을 고친 개인의 경험담을 토대로 해서 인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도 똑같다. 이런 식의 구조가 설의 구조예요. 그럼 참화설도 이런 구성을 띠고 있는 거는 당연하겠죠. 제목이 뜻하는 참화설의 의미는 뭘까? 차마, 차자가 빌리다, 차용하다 이런 말 쓰잖아. 그지? 마는 뭐야? 말맞자. 그러면은 말을 빌려탄 이야기를 여기서는 쓴 거야. 그럼 앞에 일화는 말을 빌려탄 개인의 경험 이야기가 펼쳐질 거고요. 즉 전반부는 뭐에 관한 나의 개인의
경험을 불려주는 어떤 일화예요.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은 후반부가 이제 깨달음. 이걸 통해서 뭐를 깨달았느냐. 그 깨달음이 주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집이 가난해서 말이 없기 때문에 간혹 남의 말을 빌려서 타고 간다. 현대어로 번역하자면 내가 못 살아. 너무 가난해. 그래서 자가용을 살 돈이 없어요. 근데 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때 렌트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렌트 회사에 다들 차를 좋은 걸 다 빌려가서인지 좀 낡고 안 좋은 차들만 남아있어. 할 수 없이 빌렸어요. 그랬더니 차가 속력을 내려고 하니까 덜그럭덜그럭 거리는 소리도 나요. 왠지 80 이상 놓으면 불안하죠. 그러니까 80 이상 안 놔요. 그리고 뭔가 조심하게 이렇게 둔떡이 나타났을 때는 덜컹거리면 이 차가 부서질까봐 무서워서 살짝 거의 속력을 줄여. 자, 이런 얘기가 앞부분에 나와. 그래서 되게 조심해서 좋은 점은 뭐야? 조심했기 때문에 쌩쌩 달리지는 못했지만 안전하게 운전을 해서 아무런 사고 없이 무탈하게 왔어요. 근데 어느 날 또 차가 필요해서 또 빌리러 갔어. 빌리러 갔는데 이번에는 우와! 멋진 스포츠카가 있는 거야. 외제차. 그래서 걔를 빌렸어요. 막 달리고 싶죠. 150, 200 막 밟았어요. 쌩쌩 달릴 때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야? 그러다가 사고가 났어. 이야, 지금 그 얘기를 여기 말 얘기로 지금 바꾼 거일 뿐이야. 시대적인 거니까. 쭉쭉 읽을게요. 그런데 첫 번째 경우 뭐가 나온다? 노둔하고 야윈 말을 얻을 경우에 빌리러 갔더니 이거밖에 없었어. 그래서 늙고 둔하고 야윈 말을 얻었더니 일이 급해도 빨리 이거를 갈 수가 없고 쓰러져 넘어질 것 같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개천이나 도랑이라도 만나면 말에서 내려서 조심스럽게 끌고 갔대.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후회하는 일이 거의 없다. 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안전하다 그 얘기야. 반면에 이번에는 발굽이 높고 귀가 쫑긋하고 잘 달리는 준말을 얻었을 경우 두 번째 정반대로 그럼 여기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대조적 상황입니다. 대조 비실비실하고 늙고 아둔한 말을 얻었을 탈다하고 그 다음에 엄청 잘 달리는 준말을 얻었을 때 마음가짐이 완전히 오만방자하고 의기양양해가지고 쌩쌩 달리다가 결국은 어떤 일 여기서 뭐예요? 유쾌하게 질주하다가 위험하게 말해서 떨어지는 환란을 모면했다. 사고를 당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게 어떠하다. 이렇게 내 것도 아닌 남의 거를 잠깐 빌려 타면서도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그러면 하물며 이게 내 진짜 말이라고 하면 어떻겠는가?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남의 물건을 빌려서 이렇게 쓸 때도 마치 내 거인 것처럼 마음가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진짜로 내가 가지고 있다면 소유를 했다면은 더 말해서 무엇하겠느냐 한마디로 폼을 재려고 하겠죠. 좋은 차를 가지고 있다면은 남한테 으쓱거리고 으스대고 싶은 마음, 쌩쌩 달리고 싶은 마음이 강하겠죠. 자, 그렇긴 하지만 주제가 나옵니다. 후반부 뭐예요? 이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요거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남에게 빌리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한마디로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빌린 거다. 누구로부터 빌렸어요? 이 세상으로부터. 이게 주제야. 여러분 에릴 프룸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회학자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소유냐 삶이냐 혹은 소유냐 존재냐. 옛날에 비문학 갈 때 아마 한번 거론했을 거야. 여러분 집에 어떤 집에 가면 책을 엄청 삐까뻔쩍해서 많이 막 닦아가지고 책꽂이에 잔뜩 꽂아놨어요. 근데 그 집을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저 책은 그냥 장식물이구나. 읽지 않는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 나 지적인 사람이다. 근데 진짜 책을 읽는 사람은요 그렇게 삐까뻔쩍하게 깔끔하게 정리 안 해놔요. 그냥 책을 읽고 쑥쑥 꽂아놓고 그때그때 필요해서 꺼내 읽고 하다 보니까 책이 약간 어수선하고 이게 막 어떻게 보면 약간 무질서로 이게 꽂혀있는 마구 헝클어져 있는 느낌. 그럼 뭐야? 자주 꺼내서 읽기 때문에 이게 계속 바뀐다는 얘기야. 근데 그냥 장식물로 하는 사람은 어때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특히 전집 정신으로 꽂아놓는 거. 이거는 결국 뭐야? 그 책의 지식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소유를 위한, 지적 소유를 위한 거죠. 그 얘기야 지금.
근데 여기는 어떤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지금 쓰고 있는 연필, 그죠? 아니면 펜 이런 것들도 엄밀하게 따지면 다 내 게 아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맨손으로 태어났어. 아무런 것 없이. 맨몸으로 태어났잖아. 응애하고 빨가보고 태어났잖아. 그럼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빌린 거예요. 갈 데 없이, 갈 때라는 건 죽을 때. 내가 몇백 조를 가지고 있어. 엄청난 부자야. 그거 들고 가요? 못 들고 가요. 다시 왼손으로 가요. 그래서 불가에서 공수래 공수거라고 합니다. 올 때도 공, 아무것도 없이 왔고 갈 때도 역시 아무것도 없이 온다. 그럼 결국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내 거라고 소유하려고 하지 말아라. 빌린 거다, 이 세상으로부터. 다음 후손들이 쓸 수 있게 물려주고 가요. 그죠? 쓰는 동안 소중하게 다루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거야.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는 남에게 빌린 거나 마찬가지다. 남이라는 건 여기서 뭐를 뜻하는 거예요? 이 세상. 이 세상으로부터 빌린 것이다. 모든 거다. 자, 그러면서 뭐를 얘기합니까?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권력을 우임받았어. 지금 대통령으로 따지면요. 대통령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그 권한은 누가 준 거야? 백성들이, 즉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우리의 권한을 우임한 거야. 잠깐 맡긴 거야. 착각을 하죠. 근데 본인이 엄청난 권력자인 것처럼. 그럼 결국은 이 대통령의 임금의 권력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누구로부터 빌린 것이다? 국민들에게 빌린 것이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 신하는 마찬가지로 임금으로부터 그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고, 자식은 어머니에게서, 지어미는 지아비에게서, 비복이라는 건 남녀 종을 얘기해요. 종들은 주인에게서. 한마디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은 어떠하다? 내 것이 아닌 빌린 거야. 여기는 지금 열거 그리고 예시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미혹, 어리석다. 그런데도 마치 내 거인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나는 대통령의 권력을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혹은 나는 삼성가의 재벌이기 때문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 군림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다가 혹 잠깐 동안 빌렸던 거를 돌려주는 일이 생기면, 야, 너 그 빌린 거잖아, 내놔. 아니면 죽을 때가 되면 이제 이 세상에 돌려줘야겠죠.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임금도 결국은 만방의 임금, 만방이라는 말은 온 세상을 통치하는 임금도 돕고 외로이 고독한 존재가 되는 거고요. 백성의 대부라고 하는 거는 재물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금으로 따지면은 재벌가의 사람들 정도 되겠죠.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 백승이라는 건 승자가 수레야, 얘들아. 수레. 그럼 100대의 수레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 엄청난 권력가입니다. 권력가 혹은 재력가. 이들도 결국은 고신, 외로운 신하다. 한마디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돌려주고 나면 아무것도 볼 일이 없다. 그럼 이 천한자야 말하게 뭐하느냐? 중요한 거 나옵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해서, 맹자가 여기 언급되고 있죠. 맹자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동서양 방문하고 모두가 존경하고 믿고 따르는 이런 분이에요. 그럼 이 맹자를 끌어들였어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권의자라고 얘기합니다. 권의자. 권의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어. 뭐를 위해서? 설득력을 높이려고. 맹자의 말을 뭐라고 인용했냐? 오랫도록 차용, 빌리고 나서 반환하지 않다 보면 원래는 빌린 건데요. 바로 돌려주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다 보면은요. 그게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를 까먹는다, 사람들은. 재밌는 예 하나 들어줄까요? 내가 예전에 책을 사서 읽는 거를 한동안 좋아했었어. 그래서 한 달에 몇 권씩의 책을 기본적으로 사서 읽었어요. 요즘은 못 읽지만. 그래서 게을러져서. 그래서 책이 쭉 꽂혀 있는데 친구가 어느 날 우리 집에 놀러 왔어. 책 꽂혀 있는 책을 쭉 훑어보더니 나 이거 읽고 싶었는데 사서 나 이것 좀 빌려주면 안 돼? 그러면서 내 소설책하고 철학책하고 몇 권을 한 5권 정도를 빌려가겠대. 원래 빌려주지 않는 스타일인데 아무튼 친한 친구다 보니까 그래 알았어 가져가서 읽어 이랬어요. 그리고 나도 정신없이 생활하다 보니까 까먹었어. 걔한테 빌려준 거. 걔도 까먹었는지 나를 돌려주지 않았어. 그렇게 몇 년이 흘렀다 걔네 집을 우연히 놀러 갔는데 내가 읽었던 좋아했던 책들이 꽂혀있더라고. 공통된 게. 그래서 너도 이 책 사서 읽었구나 하면서 그 책을 빼가지고 탁 펼치는데 맨 첫 페이지 표지를 넘기자
내 사인이 있는 거예요. 난 책을 사면 습관적으로 2025년 10월 12일 무슨 서점에서 갑자기 가을날 소설책이 너무나 읽고 싶어서 사다. 이렇게 이 책을 산 이유를 거기다 써놓거든요. 그 습관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게 고스란히 쓰여 있는 거야. 이거 내 책이네 결론은. 뭐지? 그래가지고 다른 책을 또 뽑았더니 거기도 역시 내 책이야. 5번쯤 빌려갔다 그랬잖아. 그래서 친구한테 그랬죠. 야, 이거 내 책인데?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아니야, 그럴 리가. 그거 내가 산 건데? 내가 사서 읽은 건데?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야, 여기 내 사인이 있잖아, 흔적이. 그랬더니 걔도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사서 읽은 거로 기억하는데 여기 맹자의 말씀이 그거예요. 나한테 빌려간 거야. 근데 오랫동안 몇 년 동안 돌려주지 않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사서 읽은 책이라고 얘가 착각하는 거죠. 자기 소유라고. 자기 건지 내 건지 이것도 헷갈리는 거야. 나도 사실은 그 집에 안 갔으면은 그 책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어느 날 읽고 싶어서 빼려고 했는데 없어졌으면은 혼자 머리를 굴렸겠죠. 이 책 어디 갔지? 이러고. 그죠? 인간이 이렇다. 태어날 때 여러분이 빈몸으로 태어났어요. 그럼 이 세상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빌려 쓰는 건데 이거를 오랫동안 돌려주지 않고 평생 내가 간직하고 가지고 있다 보면은 내 건지 빌린 건지 착각을 한다. 그러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이런 깨달음을 문득 얻었어요. 말을 비롯하는 이런 과정에서. 그래서 이거를 맹자의 말씀까지 알고 나서 느껴진 바가 있어서 참화설이라는 이 글을 지어서 여러분에게 남겨놓으라. 여러분도 부디 이 글을 읽고 모든 것들을 깨달아주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예요. 여기는 문제 한 개만 풀게요. 뒤에 해야 되니까. 자, 참화설이라는 작품을 읽고 맞는 거를 고르래. 보기에 지금 5가지를 줬습니다. 5가지 중에 첫 번째, 이거 3단 구성이라 했으니까 이미 여러분이 배경, 갈래의 특성을 알고 있다면 X. 그죠? X야. 권위 있는 사람만 하는 순간에 맹자의 말이 있었잖아? 그럼 얘는 맞죠. 근데 주의할 거는요. 권위 있는 사람을 논거로 해서 여기는 맞는데 국어에서는 항상 뒷부분도 맞는지를 다 봐야 돼. 이게 함정일 수도 있어요. 자신의 의견을 설득력을 높인다. 뒤에도 맞네. 그러면 니은은 오케이. 역설적 표현 이런 거 쓴 적 없어. 그죠? 유추의 방법. 내가 여기서 한 가지. 아까 여러분 이옥설을 얘기하면서 자,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이렇게 이끌어내는 과정에 인생도 이거와 같다. 이런 식의 것이야. 그럼 여기에서 뭐를 쓴다? 유추의 방법을 씁니다. 유추의 방법. 이것도 맞아요. 결론은 니은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독서로 갑시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해봐야 될 거라는 거 알고 있죠? 독서 질문 20강. 실전모의고사 2회. 이게 먼 게 아니라 작년에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문제예요. 그대로. 근데 지금까지 본 모의고사 중에 비교적 난이도가 아주 쉬운 거야. 6월 모의고사거든요. 지문이 쭈루룩 3개가 계속 나왔습니다. 첫 번째 지문. 왜? 없어? 없느라. 뭐가 없어? 연어 없어? 독서? 교무실에 독서가 있을 텐데 독서가 있는 거고. 아니 네가 가만히 여기다 놓으면 안 됐지. 남인이 어디 없어서 하나 눌렀거든? 복사를 하나 기다리고. 자, 일단 지문이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3개 모두 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풀어왔던 독서 중에 비교적 평이한 지문이 3개가 들어가 있더라고. 첫 번째 지문은 예술이에요. 독서에도 뭐가 있다?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의 유행이 있는데 최근의 유행은 뭐다? 힙합 지문. 첫 번째 나오는
뭐냐면은 예술 지문은 복합 지문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복합 지문은 무슨 얘기냐? 하나의 제시된 지문 속에 가 한 편의 글이 들어있고요. 나 혹은 심할 때는 세 편의 글 다까지 이렇게 해서 얘네를 한 지문으로 다 엮어버려요. 이게 최근의 경향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지문을 그러면 우리는 왜 내느냐? 현대시에서는 이미 알고 있어요. 현대시 읽을 때 현대시가 한 편이 나오는 게 아니라 두 편 혹은 세 편이 엮여서 같이 나오죠. 이렇게 두세 개가 엮여 있을 때 여러분이 포착해야 될 거는 가도 지금 여기 보면 예술의 어떤 사조, 아방가르드라고 하는 사조 얘기를 합니다. 나에 보면은요, 그 아방가르드의 사조의 특성 중에서 뭐가 언급되냐면은요, 비디오 아트. 백남준 딱 떠오를 거야, 그치? 비디오 아트. 요 두 가지가 지문으로 각각 서로 다른 작가의 서로 다른 글이야. 그러면 두 개를 같이 묶었을 때는 얘네들에 뭐가 있다?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글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일단 두 편의 공통점이 뭘까요?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차이점은 뭘까? 이것도 느껴야 돼요. 왜? 문제화되니까. 첫 번째 예술 지문은 솔직히 조금 쉬워서 빼고요. 두 번째 지문으로는 갈 거예요. 첫 번째 건 여러분이 한번 그 공통 차이점을 보면서 읽으라는 얘기고, 자, 항상 독서할 때 내가 강조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문제를 먼저 한번 훑어봐라. 훑어본다는 얘기는 요번에 아마 시험 범위에서 내신에서 글을 읽을 때 훑어보기 있었죠. 읽기 전 활동에. 훑어본다는 얘기는 글을 읽는 목표, 목적이 분명하게 있어야 글이 잘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를 훑어볼 만큼의 시간적 여력이 모의고사 볼 때 없잖아요. 평소에 훈련을 해야 돼요. 시간을 자꾸 단축하는 거예요, 독서는. 그죠? 솔직히 문학에 비해서 독서가 빨리 실력을 끌어올리기에 좋은 영역이야. 근데 또 반면에 독서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최근에 문학보다 오히려 독서 지문이 어려운 것들이 많이 출제가 돼서 학생들이 모의고사 올 때 점수를 많이 깎아먹는 영역이 독서 영역입니다. 근데 평소 글을 읽을 때 빠르게 읽고 정확하게 찾아내는 걸 잘한다. 그 능력을 타고나다 가면 유리하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먼저 훑어보자는 건데, 훑어보자는 기준은 문제 5문제를 훑어보는 시간은 길면 30초, 짧으면 15초에 끝내야 됩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럼 쓱 처음에 윗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돌려서 말하면 여러분이 자꾸 보다 보면 이제 눈에 보여요. 처음엔 안 보이지만. 윗글에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냐 아니냐, 이거를 파악하라는 얘기구나. 그러면 위에서 어떤 화제에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캐치하지 못하면 이 질문에 답을 골라낼 수 없다는 거야. 이거는 문항 안 봐도 돼요. 그냥 단락별 어떤 내용이 펼쳐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하면서 읽어야겠구나. 이 정도는 문제. 두 번째 문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조금 각인이 돼야 되는 문제야. 다단증발법. 아직 글을 안 읽었죠? 안 읽었으니까 다단증발법이 뭔지 몰라. 그러나 이거 나올 때 조심해야겠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요, 이거를 적용한 설비 구조래요. 그리고 보기가 그림이 나왔어요. 보통 우리가 읽는 지문은 그림이 잘 안 나오고, 이게 그림이 별도로 나오면 지문 속에는 글만 있다는 얘기야. 그럼 글 속에 있는 것과 이 그림과를 연계시켜서 대응시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자, 구조에 대한, 설비 구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단락이 소개되면은 이 단락을 바로 직결해서 이 그림과 연계시켜서 문제를 다루어야 됩니다. 뒤에까지 다 읽고 가다 보면 지문이 길어지잖아. 그럼 앞에 걸 또 놓쳐서 나중에 이 그림을 봤을 때 생각이 안 나요. 또 하나의 방법, 지문을 그 부분 읽을 때 있지, 옆에다가 여백에다가 간단히 그림을 그리든 정리를 하든 해버릇해요. 읽을 때는 그냥 읽어. 근데 지나고 나면은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왜? 복잡한 정보가 막 펼쳐지니까. 그럼 두 번째 문제를 볼 때 포인트는 이 뭐에 관한 다단증발법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구조가 나오는 부분이 단락이 소개되면은 이 부분은 바로 이 문제를 떠올리면서 그림과 연결시켜서 풀잖아요. 요거를 알아들으니까. 세 번째 건 별거 볼 거 없어요. 역상투업이라고 하는 게 또 나오는구나. 조금 전 문제에서 다단증발법이 나왔어. 그리고 그 다음 문제에 역상투법이 나와요.
눈치 빠른 사람은 추측이 될 겁니다. 무슨 법, 무슨 법. 아, 그러면은 여기에 두 가지의 이 화제가 소개되겠구나. 그러면은 각각의 장단점, 차이점, 공통점 이런 것들을 빨리 비교하면서 정리해야 돼요. 마지막에 어휘 문제는요, 너무 쉬우니까 안 봐도 돼요. 그때 그냥 풀어버리면 돼, 다 읽고. 근데 9번 문제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분명히 문제를 통해서 두 개가 중심을 이루면서 펼쳐질 거라는 거 예측됩니다. 다단증발법하고 역삼투법. 근데 여기 보면 보기에 또 다른 걸 하나 더 줬어요. 그럼 지문에는 두 개의 방법이 나오지만 여기에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을 줬는데 막증류법이라고 하는 이거를 줬어. 근데 이걸 지금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이거는 문제 A. 그러면 윗글에 있는 두 개하고 보기에 제시하는 애하고 공통 차이점을 또 파악해야겠다. 이 정도만 생각하고 본문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선생님 그거 보나마나인데 왜 봐요? 보나마나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가 예를 들었잖아. 공부를 학생들하고 상담하고 보면 대부분 그래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은 누구도 가지고 있어요. 모든 학생. 다만 어떤 사람은 실천에 옮겨서 악착같이 그거를 해내고 어떤 학생은 마음만 공부를 잘해야지 하는데 실천을 못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한 사람은 목표가 구체적이고 정확해요. 그 사람들은 실천을 해요. 심지어 친구가 야 오늘 하루만 나랑 같이 놀자. 내일부터 하면 되잖아 열심히. 그렇게 유혹을 해도 오늘의 내가 목표가 뚜렷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 그지? 근데 목표가 막연한 사람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인성으로는 해야지 이렇게 잡고 있는 사람은 그때그때의 유혹이나 이런 것들에 끝없이 무너져요. 아 오늘 피곤한데 오늘 좀 푹 자고 내일부터 열심히 할까? 계속 미뤄지죠. 그러다 보면 벌써 1년이 흘러가요. 이게 상황이에요. 지금 독서도 똑같아요.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글을 읽는 것과 아무런 목표 없이 그냥 막연히 읽고 문제를 푸는 거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요. 근데 여러분은 이걸 인지를 아직 못해요. 그죠? 자, 우리는 분명히 두 가지의 중점을 두어서 이 지문을 읽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는 뭐지? 다단증발법, 또 하나는 역삼투법. 그리고 이 두 개가 뚜렷하게 정리가 돼야 또 다른 어떤 방법이 제시된 보기하고 공통 차이점을 견주고 하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그리고 특히 다단증발법이 나올 때는 구조를 문장으로 설명하는 거를 그림과 연계시켜서 바로바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 밑줄 죽으라고 쳐놔도요. 밑줄 치고 나중에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옆에다가 수고스럽지만 특히 복잡한 정보가 이렇게 길게 나올 때는 옆쪽에 그림으로 그리든 글씨로 쓰든 분명히 요약 정리가 돼야 돼요. 진짜요. 자, 첫째 단락 가봅시다. 글을 읽을 때 문장을 다 막 읽고 욕심껏 이걸 머릿속에 기억하려고 하지만 한 문장을 읽을 때요 쓸데없는 연결, 어미, 조사 이런 건 다 빼버리고 핵심어만 머릿속에 기억하며 갑니다. 첫 문장. 최근에 인구 증가, 기후변화 이것 때문에 물 부족 현상 발생하네. 그럼 뭐야? 두 가지 때문에 물 부족 현상이라는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요. 물 부족 현상이라는 문제. 그리고 얘가 뭐 때문에 이루어진다? 인구가 증가하고 기후가 변하면서 세계적으로 물이 부족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만 알면 돼요. 내가 밑줄 친 세 개만 머릿속에 딱 넣어놓으면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두 번째,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대부분은 그럼 물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아니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대부분이 뭐다? 솔직히 여러분 사회 배웠잖아. 사회 시간에 뭐라고 배웠니? 지구의 몇 퍼센트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 70%. 그죠? 아니 근데 왜 물이 부족해? 그 얘기 하려고. 지구에 존재하는 물이 이렇게 70%인데 왜 부족하냐? 물의 대부분이 해수. 해수라는 말은 바닷물. 그럼 염분, 소금기가 있어서 못 마셔. 그죠? 여러분 바닷물로 씻고 먹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런 염분이 없는 물인 담수. 담수라는 말이 뭔지 그대로 나오죠. 염분 없는 순수한 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씻고 하는. 이게 몇 프로밖에 안 된다? 2.5%밖에 안 된대요. 그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 중에 2.5%면 엄청 조금이네. 다 바닷물이란 얘기네 대부분이. 근데 뒤에 또 보충을 해줍니다. 야, 그 담수 2.5% 중에도 빙하나 지하수를 빼고 나면은 2.5%도 아닌 데는 1점대로 1몇 프로대로 내려간다는 얘기야. 담수가 그나마 두 가지가 배제를 시켜야 돼요. 야, 저 지하 깊숙이 안반 100m 밑에 있어. 그거 여러분 먹고 마시고요? 안 돼요. 빙하 녹여가지고 그거 먹고 마셔요? 안
안 되죠. 그럼 걔네 두 개를 빼고 났더니 그나마 담수는 2.5%가 아닌 1.8%, 7% 이렇게 줄어요. 야, 이 세상에 물은 엄청 많은데 인간이 정작 필요로 하는 담수가 절대 부족이고. 이 설명한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이 아니야. 그럼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다면요. 마지막에 따라서 어떻다? 해수를 이렇게 많은 해수인데 쓸모가 없어 우리에게. 얘를 담수로 만드는 여러 가지 기술. 이게 연구돼 왔다. 해수를 담수로 만드는 여러 가지의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 이게 이제 중점 화제입니다. 야, 일간학은 항상 뭐라고 그랬지? 마지막 부분에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 화제가 던져진다고 그랬죠. 그럼 앞으로 전개됐거든요. 이 여러 가지 기술에 관한 얘기가 어떻게 연구되어 왔는지가 펼쳐질 거야. 그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에 들어가고 있었지. 근데 여기서부터는 주의를 요한다고 그랬지. 왜? 다단 증발법이 바로 나오네. 1세대 해수 담수화 기술. 여러분 핸드폰 살 때도 1세대, 2세대, 3세대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 이거는 평소에 상식이니까. 1세대. 여기에서 조금 더 발전해서 2세대. 조금 더 발전해서 3세대. 이런 식으로 발전을 거듭하죠. 그러면 1세대 기술인 다단 증발법이 있다. 얘는 그럼 뭐예요? 처음에 우리가 해수를 담수로 만드는 기술이야. 그럼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기술력이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자, 가봅시다. 원리를 얘기해. 물의 상변화 원리를 활용한 것으로 딴 거 볼 것 없이 물의 상변화 원리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아, 원리는 뭐다? 물의 상변화. 그게 뭔지 모르는데요. 밑에 친절이 다 알려주잖아. 모를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어. 밑에 가보면 뭐라고 돼 있어? 물이 온도나 압력이라는 요인에 의해서 액체, 기체, 고체 이렇게 변하는 걸 얘기해요. 상이라는 건 모습이 변한다. 그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럼 이 상변화 원리는 상변화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가열된 해수를 수증기로 증발시켜 다시 응축시켜 담수를 얻는 방법이에요. 그럼 여기까지는요. 다단 증발법의 기본적인 원리와 이거를 설명한 거야. 근데 솔직히 100% 이해는 안 가요. 아니 어떻게 수증기로 가열해서 증발시켜서 그걸 응축시켜서 담수화 시킨다는 얘기야? 그래서 친절히 이제 뒤에 여기부터 설명을 합니다. 여기 설명할 때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거 뭐가 나와요? 설비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구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구조로 문제가 나왔지만 그럼 여기부터는 이제 정리를 해야 돼. 정리 안 하면 나중에 문제 풀 때 마구 헷갈립니다. 자, 먼저 설비를 봤더니 세 가지의 구성으로 이루어졌대요. 세 가지가 뭐예요? 해수 가열기. 여기다 직접 칠게. 자, 해수 가열기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진공 유지 장치. 해수 가열기, 진공 유지 장치.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여러 개의, 한 개가 아니야. 여러 개의 증발기.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된대. 자, 구성의 기본은 뭐로 이루어졌다고요? 설비라고 하는 거는 뭐로 이루어진다? 세 가지야, 크게. 그럼 여기다 간단하게 써. 그냥 해수, 가열. 또 하나는 뭐였어요? 진공 유지. 또 하나는 저기 나오는 여러 개의 증발. 요 정도는 요약을 해야 돼. 이것도 이제 약식으로 나는 쓰고 싶다.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약식으로 간단하게 쓰면 더 좋아.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니? 해수는, 자, 여기부터. 해수가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증발기 내부에 있는 냉각관을 통과한다. 아, 그럼 여기는 증발기 내부. 약자로 쓰는 거예요. 뭐에 들어간다? 냉각관. 여기를 통과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해수 가열기로 간대요. 해수 가열기. 여기로 간대요. 이동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거 순차적으로 봐야 돼. 자, 그 다음에 해수 가열기는 고온의 증기로 해수의 온도를 해수에 끓는 점인 110도 이상까지 높이는 역할을 한다. 아, 딴 거 없이 해수 가열기에는 여러분이 뭐를 써놓으면 돼요? 110도로. 여기는 가열하는 곳이구나. 얘 역할. 그 다음에 봅니다.
자, 가열된 횟수는 앞에서 통과한 모의, 증발기에 이번에 하부를 역순으로 통과한다. 여기서 주의점. 역순이니까 뭐야? 여기서 가열된 다음에 거꾸로 다시. 여기 증발기 내부에 냉각관을 거쳐왔잖아. 이번에는 증발기에 있는 뭐를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하부로 간대요. 이따 증발기 내부는 진공 유지 상태에 의해 대기압보다 훨씬 낮은 압력을 유지한다. 여기 작용하는 게 증발기 하부로 갔는데 여기에 뭐가 작용해요? 진공 유지 장치. 얘의 역할이 뭐냐 했을 때 얘는 낮은 압력을 만드는 거야. 요 정도의 메모는 해야 돼. 시간이 없는데 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그 질문을 다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나와. 그거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그냥 문제도 안 보고 그냥 대충 빠른 속도로 읽잖아. 읽고 나서 문제를 막상 풀어가니까 하나도 안 풀려.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럼 다시 또 지문을 가서 또 읽어요. 시간 낭비야. 이미 한 번 읽었는데 문제가 안 풀린다는 얘기는 안 된다는 얘기니까 그럴 때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그냥 문제를 대충 읽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실제 시험에서는 이래야 돼. 근데 지금 우리는 연습 과정이니까 이거를 보는 건데 그때 그래서 한 번 읽을 때 조금 더 시간을 더 들이더라도 이런 식의 간단한 메모, 나만의 메모를 하는 얘기예요, 제가. 그죠? 자, 그럼 낮은 압력이 무슨 거냐? 끓는 점은 기압이 낮으면은 어때요? 끓는 점이 낮아진대. 여기서 여러분 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요, 이 낮은 압력이라는 거, 이 낮은 압력은 낮은 압력이 되잖아. 그러면은 끓는 점도 어떻게 된다고? 낮아진대. 끓는 점이 낮아진다는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은 우리는 보통 물을 끓일 때 물이 몇 도에 끓리? 100도에 끓잖아. 그런데 미안, 내가 핸드폰을 들고 왔네. 자, 낮은 압력이 가해지면은요 끓는 점도 낮아진다. 여기서 이제 배경 지식이 풍부한 사람 이해가 빠른 이유가 이런 거야. 산에 높은 산 꼭대기에서 캠핑 가서 밥 해먹은 기억이 있다.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 압력이 낮아지죠. 그죠? 압력이 낮아진 곳에서 밥을 했어. 얘가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물이 100도에서 끓여야 되는데 얘가 80도에서 끓는 거야. 그래서 밥이 보글보글 끓었다고 생각해서 10분 후에 불을 껐어요. 밥을 먹으러 뚜껑을 딱 열었더니 밥이 안 익었어. 왜 그럴까? 80도에 10분간 끓였으니까. 우리가 보통 정상적으로 뜸을 들이고 익히려면 100도에서 10분 이상 끓여야 되거든요. 왜? 그거는 왜 끓었을까? 선생님 똑같이 끓여가지고 10분 놔뒀다가 끈 건데요. 압력이 낮으면 끓는 점이 낮아져서 일찍 끓어요. 낮은 온도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 얘기야 지금. 자, 그래서 어떻단 얘기야. 이렇게 순간적으로 끌어올라가지고 수증기로 형성이 되어서요. 이 수증기는 이번에 어디를 통과한다? 수증기에 포함된 미량의 해수. 그럼 여기에서 얘가 이제 증발이 되어가지고 수증기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미량의 뭐가 포함될 수 있다? 해수, 염분이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야. 얘는 또 다시 뭐로 걸러진다? 필터에서 걸러진대요. 필터에서 걸러져가지고 얘가 결국 어떻게 된다? 순수한 수증기가 되고 설비 밖으로 빠져나간대요. 자, 순도는 계속 낮아집니다. 순도가 낮아진다. 이건 뭐야? 물의 순수성은 낮아진다. 왜? 순수한 물이 수증기가 되어서 빠졌으니까 여기 염분은 높아지겠죠. 남아있는. 하지만 증발기의 내부 압력 또한 어떠하다는 얘기. 아까 증발기가 여러 개라고 했습니다. 증발기들의 내부 압력 또한 설비의 끝으로 갈수록 더 낮아진다. 압력도. 그럼 설비가 예를 들어 증발기가 하나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해수가 움직여. 그럼 첫 번째 증발기 1번, 두 번째, 세 번째 이동할수록 여기는 어때요? 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 100이라고 가정할게요. 여기 압력은 80, 여기 압력은 60. 뒤로 갈수록 설비 끝으로 갈수록 낮아지기 때문에 끓는 점은 계속 낮아져요. 자,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나오니? 수질의 이 방식은, 이 다단 증발법은요, 해수의 수질 조건에는 영향을 안 받는다. 장점이 이거냐, 얘가. 두 번째 장점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대량으로 또 담수를 얻을 수 있대. 그럼 장점이 지금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지만 어미 조심해야죠. 뒤에는 뭐야? 단점이 나왔어요. 단점은 에너지 소비가 너무 많다는 거야. 이게 이제 단점이죠. 문제 7번으로 가봅시다. 7번 가자. 기억과 니은 다시에 들어갈 거를 여러분이 이제는 글을 읽었으니까 찾아야 돼요. 자, 그림에 보면은
뭐가 나타나고 있니? 해수가 어디에서 들어오고 있어? 내가 옆에다 메모해 놓아가는 게 이런 것 때문이에요. 자, 해수가 어디를 거쳐서 냉각관을 거쳐서 가열기로 가죠. 그럼 해수가 여기로 들어와서 이렇게 이동합니다. 이렇게. 그치? 그러면은 자, 기억에 들어갈 거는 뭐겠어요? 해수가 들어와서 처음 거치는 데가 어디야? 여기하고 여기가 냉각관이야. 여기 지금 냉각관을 거친다고 했잖아. 그 다음에 가는 게 해수 가열기. 여기 맞네. 해수 가열기. 가열기의 역할은 110도로 얘를 끓여주는 거라고 했어. 그 끓여진 이 해수가 여기로 움직입니다. 그럼 여기는 뭐겠어요? 증발기. 증발기 1, 증발기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증발기 1하고 이 2의 차이점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여기서 기록해 놓은 거 우리가 압력이 뒤로 갈수록 낮아진다. 그러면은 여기 압력보다는 여기 압력이 낮아진다는 얘기야. 끓는 점이 점점점 낮아지니까 빨리빨리 끓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거 다 써놨으면 밑에 이제 문제까지 원래는 질문을 다 읽어야 되는데 문제 1번. 해수의 염분 농도가 니은보다 니은 다시에서 더 높다. 자, 여기에서의 해수와 여기에서의 해수 어디가 염분 농도가 높을까? 물이 다 증발하고 나면은 염분이 더 진해지겠죠. 소금만 남으니까. 그러면은 1번보다 2번이 염분의 농도는 높습니다. 물이 많이 빠져나갔으니까 이미. 그럼 1번 맞네. 니은과 니은 다시에서 생성된 담수는 설비 밖으로 빠져나온다. 아까 빠져나간다고 했잖아. 저기 뭐로? 설비 밖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해수 가열기에서 온도가 끓는 전보다 더 높아진 해수는 니은으로 이동한다. 당연히 가열된 거는 니은 여기로 이동해서. 그 다음에 니은과 니은 다시에서 생성된 수증기는 필터에 의해 해수가 제거된 상태로 기역과 만나. 기역은 냉각기였습니다. 응축돼서 담수가 되죠. 이것도 맞네. 여기는 뭐 때문에 틀렸어? 내부 압력이 같다라고 했잖아. 근데 분명히 압력이 다르다고 해서 뒤로 갈수록 증발기 뒤로 갈수록 압력은 낮아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5번이 정답이네요. 자, 이 7번 간단히 해결했죠. 세 번째 단락 가봅시다. 이제 2세대 기술, 아까 1세대가 다간 증발이었는데 장단점이 있었어. 장단점을 자꾸 내가 거론하는 이유는 이제 2세대인 역삼투법하고 비교 대조를 하기 위해서예요. 두 가지의 장점과 한 가지의 단점이 있었어요. 한 가지 단점은 에너지 소비를 너무 많이 해. 그게 단점이야. 장점은요, 많은 양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질에 있어서 별로 영향을 안 받는다는 얘기야. 역삼투법. 얘는 어떤 원리냐? 똑같이 원리가 제시될 거야. 반투막을 이용하는 방법이 원리래요. 반투막이 뭔데? 뒤에 설명 나올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죠. 그럼 우리가 2세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 거는 반투막. 이거 알아보시고. 반투막은 자, 담수하고 해수 둘 사이에 반투막을 설치한대요. 그러면은 염도가 높은 쪽에서 가느냐, 염도가 낮은 쪽에서 염도가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게 삼투압이죠. 야, 과시간 나오잖아, 삼투압으로. 여러분 배추 절일 때 엄마들이 배추에다 소금을 뿌려. 그럼 어떻게 돼요? 소금의 농도가 높으니까 배추 속에 있는 물이라는 이 농도가 옅은 것이 밖으로 물이 빠져나오죠. 이쪽으로. 높은 쪽으로 이동하잖아.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이게 보통의 삼투압인데 이런 삼투현상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거는 삼투현상이 아니라 이때 담수에 작용하는 힘을 삼투압에 압력 펌프를 써서 삼투압보다 더 큰 압력을 해수에다가 가하게 되면 오히려 거꾸로 방향이 간다. 그럼 이건 뭐예요? 해수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해수에 있는 물이 반대로 어디로 온다는 얘기야. 담수 쪽으로 온다. 그럼 담수 양이 많아지겠죠. 이렇게 해서 오는 거야.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뭐가 나오고 있니? 반투막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는 말이 나와. 왜? 반투막이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치? 반투막에 대해서 뭐라고 여기서 반투막을 설명하고 있니? 물 분자만 통과할 수 있는 반투막을 설치한다. 물만 이동할 수 있어, 이 반투막에. 그렇죠? 역삼투법은 결국은 뭐야? 해수 쪽에 압력을 더 세게 줘가지고 반대로 이거를 물 분자로 이동하도록 한다. 자, 이제는 뒤쪽. 그럼 반투막의 역할이 중요한데 반투막을 그냥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여러분. 그치? 정수기 필터 정도로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서 반투막의 오염이 심해지면은요, 담수가 생성될 때 질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해수의 수질 조건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해수에 섞인 이물질을 제거해내는 전처리 과정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된대요. 한마디로 반투막을 수시로 청소해줘야 된다는 얘기겠지. 자, 얘의 장단점. 다단 증발법에 비해 더구나 비교를 하고 있잖아. 담수 생성 효율이 높다. 효율이 높다라는 장점. 에너지 소비량이 다단 증발법보다 적대요. 이건 장점이야. 근데 여전히 어때요? 압력을 가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얘도 많이 쓴다는 문제점, 단점. 두 가지 비교 다 끝났어요. 이제 이걸 거의 끝나가. 해수 담수화 기술이 에너지 소모량이 적은 방식으로 발전을 해오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이 역삼투법도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는 편이다. 그 얘기야. 다단 증발보다는 좀 나아졌지만. 그럼 에너지 확보가 잘 안 되는 어려운 지역. 우리 지역, 예를 들어서 동탄 지역이 에너지가 생성되는 게 많지 않아. 그럼 우리가 담수를 얻기 위해서 에너지를 다른 지역에서 사와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너무나 비용이 막대하죠. 그러면 이렇게 에너지가 확보가 안 되는 지역에는 에너지를 최대한 적게 쓰는 기술이 보급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전 세계가 많은 연구 비용을 투자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차세대 해수 담수화 기술을 상용화, 일상화하기 위해서 지금도 꾸준히 노력 중이다. 자, 1세대 알아봤고 2세대 알아봤어요. 그죠? 자, 이제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문제로 1번. 위크를 통해 찾을 수 없는 질문. 다단 증발법의 장점 2개 있었고 단점 하나 있었죠. 나왔어. 두 번째 나왔어. 그 다음에 물 부족 현상의 원인은 이미 첫 문장에서 나왔어. 두 가지가 있었잖아, 원인이. 기후변화, 인구 증가. 그 다음에 해수 담수화 기술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느냐. 1단계에서 1세대에서는 다단 증발법, 2세대에서는 역삼투법, 3세대에서 더욱더 에너지 소비량이 적은 거를 개발하느라고 노력 중이다. 이런 얘기잖아. 그럼 이것도 맞아. 해수 속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이물질 제거는 아까 역삼투법에서 반투막에 걸리는 이물질을 제거해야 되죠. 그럼 이물질 제거가 필수적이라고 해서 앞부분은 맞아. 이게 매력적인 오답이에요, 여러분. 매력적 오답은요, 앞에는 그럴듯한 말을 씁니다. 뒤에 가서 함정을 만들죠. 이거를 제거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상세하게 안 다뤘습니다. 그래서 틀려서. 그지? 그냥 필요하다, 이물질 제거하는 게. 이것만 얘기했지 과정은 없었어. 과정이 나오려면 어떤 식의 순서를 거쳐서 두 번째로 옮겨지고 세 번째로 가서 이게 이루어진다. 이게 다 나열돼. 없어. 그 다음에 인간이 쉽게 활용할 수 없는 물은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가. 해수, 그리고 담수 중에서도 빙하 혹은 지하수 이렇게 존재한다고 했잖아. 이건 1단락에 이미 나와 있죠. 그렇죠? 자, 두 번째 문제는 풀었고요. 세 번째 문제로 가볼게요. 역삼투법에 대한 설명에 잘못된 거. 역시 뭐예요? 역삼투법을 제대로 이해했는가. 다단 증발법보다 효율이 높다. 그래서 2세대잖아. 맞아요. 그 다음에 에너지 소비에서 다단 증발법보다는 발전했어요. 그래서 2세대라고 했어. 그 다음에 얘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반투막이라고 하는 전처리 과정이 중요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맞아요. 삼투압보다 더 큰 압력을 가해서 담수를 생성하는 거 맞습니다. 다 맞아. 근데 마지막에 반투막이 뭐라고 그랬어요? 물 분자만 통과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랬죠, 분명히. 근데 여기서 염분이 통과한다고 그랬어요. 5번이 정답이에요. 선생님 읽을 때 이런 거 디테일하게 안 들어오는데요. 읽을 때는 쓱 있는데 나중에 이게 반투막의 염분만이었나? 아니면 물 분자만이었나? 이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래서 읽을 때 자꾸 여러분이 체크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야. 위크를 읽고 이 방식하고 공통점, 차이점을 느껴보라는 얘기야. 막 증류법, 막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반투막이라는 말이 갑자기 떠오르죠. 두 번째 2세대. 자, 얘는 보면은 고온의 해수와 저온의 담수, 고온이라는 말을 썼고 저온이라는 말을 썼어요. 갑자기 소수성, 다공성이라는 말이 나오네. 소수성, 다공성은 밑에 다 설명이 나오니까 몰라도 괜찮아. 근데 어쨌든 막을 설치한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고온, 저온이라는 거는 뭐하고 관계 있는 거야? 온도. 그 다음에 여기 막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은 얘는 뭐라고 했어요? 반투막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떠올려 보세요. 결론은 설명을 해줘. 온도 차이에 의해서
온도 차이에 의해서 증발된 수증기가 막을 통과하도록 그럼 뭐야? 1세대와 2세대 두 개를 섞어놓은 거네. 담수를 얻는 방법이다. 얘는 근데 끓는 점이 뭐예요? 50에서 70도로 이거를 높인데 압력의 방법을 쓰지 않는데 읽으면서 이렇게 그냥 X 쳐버려. 그럼 얘가 쓰는 거는 온도만 쓰는데 온도가 50에서 70으로 낮아졌어요. 끓는 점이. 그래서 1, 2세대 해수 기술에 비해서 어떠하다? 에너지 소비량이 적었어. 에너지 소비량이 적다는 게 3세대 기술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소규모의 신재생 에너지 설비로 담수를 생산한대요. 하지만 어때요? 이것도 역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야. 막이 물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한마디로 막을 관리해야 된다. 이게 이제 약점이야. 1, 2세대에 비해서 에너지 효율이 훨씬 더 높아졌다라는 좋은 점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막을 관리해야 된다. 수시로 막 청소를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1번. 정답이 1번에서 바로 나왔어요. 압력을 변화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끊으라고 그랬지. 항상 문항은. 이거 맞아. 압력 변화 없었어. 온도하고 막밖에 없었어요. 다단 증발법하고 유사하다. 다단 증발법은 압력도 썼어요. 잘못된 표현이죠. 그래서 이거 잘못됐어요. 뒤에가. 답은 1번. 나머지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요 어휘 문제는 어디로 가서 본문에 가나 뭐를 얘기하나? 첫 단락. 만드는 어휘 문제는 제일 쉬워요. 어휘 문제는 어떻게 풀어라? 본문에 가서 본문에 있는 단어를 일단 여러분이 눈여겨보세요. 눈여겨보면 뭐가 나오고 있니? 지금 이 단어잖아. 이 단어 앞에 있는 뭐를 만들어? A를 B로 만든다 해가지고 얘가 얘하고 연결되는 직접적인 내용이야. 그럼 얘하고 구조가 똑같은 거 찾으면 끝이야. 그치? 그래서 단어 문제는 쉬워.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몇 번? 3번에 보이죠? 시를 소설로 만든다. 그치? 의미를 가지고 파악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호응하는 말을 가지고 단어를 파악해라. 얘도 역시 시를 소설로 만든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구조가. 다른 거는 다 뭐밖에 없어요. 목적 하나밖에 없어. A를 만든다. 여기도 보면 규칙을 A를 만든다. 똑같고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케이크를 만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흠집을 만든다. 그래서 A와 B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B 과정이 없어. 잠깐 쉬었다가 문법을 좀 정리합시다. 나머지 두 개는 다 풀어오는 거 알고 있죠? 비교적 쉬워요. 이번 거는. 나연아, 조수 업무 해야지.